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준호와 수지는 30살을 갓 넘긴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 계획은 없었고 각자의 직장 생활에 충실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평일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인간관계에 특별히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하면 편하게 다녀오라고 했고,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축의금을 챙겨주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신뢰는 부부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수지는 침실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죠. 준호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 괜찮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며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화장을 마저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아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각자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 생활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진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가벼운 포옹을 나눴죠. 수지는 고맙다며 저녁 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녀와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2차, 3차 있으면 택시 타고 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밀린 드라마나 보려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에 느긋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준호는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결혼 앨범을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2년 전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 속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설렜고 함께할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이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수진 역시 준호를 믿을 만한 남편이라고 여겼습니다.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은 준호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친구 결혼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집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2차까지 가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녀오라고 답장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영화 채널로 돌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재미있었냐고 물었고 수진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도 편하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각자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주말의 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결혼식에 다녀온 것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였죠.
준호는 잠들기 전 수진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준호 역시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낮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그날 오전 수진이 집을 나선 직후 그녀는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인 민우였습니다. 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호 몰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대학 동창회에서였습니다. 우연히 제외한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점점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민우는 미혼이었고 수지는 기혼이었지만 그 사실이 두 사람의 만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밀스러운 관계가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죠. 수지는 처음엔 죄책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수진과 민우는 주로 외곽 지역의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준호의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없는 곳을 골랐습니다. 평일 저녁 회사 야근을 핑계로 나가거나 주말 친구 약속이라며 외출했습니다. 준호는 의심 없이 수진을 보내줬고 수진은 그런 남편의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민우 역시 이 관계가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둘은 메신저 대화 기록을 수시로 지웠고 통화는 가급적 피했습니다. 문자 역시 암호처럼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장소를 선택했고 같은 모텔을 2번 이상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수지는 준호에게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우와 함께 참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결혼식 하객 대부분이 대학 동기들이었고 준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들킬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민우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외곽 모텔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죠. 수지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수지는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민우는 운전하면서 가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우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는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학 때 친했던 동기들이 함께 온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진과 민우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대학 시절 추억을 꺼냈고 모두가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가끔 민우와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민우의 손이 수진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부케 던지기 순서가 왔습니다. 신부가 던진 부케는 다른 여성 하객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과 민우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부케를 잡은 여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과 민우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화려한 부케를 배경으로 여러 명이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민우는 수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여러 번 눌렸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다 같이 모여서 찍자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이 그저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민우와 함께 식장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차까지 가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천천히 다녀오라고 답장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민우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미리 예약해둔 외곽 모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오늘 사진 잘 나왔을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수진도 그렇다고 답하며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준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소셜미디어를 둘러보고 있었죠. 평소 자주 보지 않는 앱이었지만 심심할 때면 가끔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지인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결혼식 사진이었죠. 준호는 수진이 어제 갔던 그 결혼식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부케를 든 여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사진 오른쪽 끝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어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던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진 옆에 선 남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라면 특별할 것 없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착시인가 싶어서 사진을 더 크게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서로 얽혀 있었고 그 자세는 단순히 옆 사람과 스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로 맞물려 있었고 자연스러운 포즈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인가 싶어서 수진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어제 입고 나갔던 그 옷이었고, 그 화장이었고, 그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는 누구일까요?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뭘까? 단순히 친한 친구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준호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따지기에는 뭔가 섣부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냥 친구라면 괜히 의심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볼수록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면 저렇게 손을 잡을까? 결혼식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 준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핸드폰 화면을 끄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준호에게 뭐 먹을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냉장고에 과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냉장고를 열어 사과를 꺼냈습니다. 칼로 껍질을 벗기며 어제 결혼식 사진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수진은 자기도 아직 못 봤다며 나중에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은 사과를 썰어 접시에 담고 거실로 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아 사과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가끔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아니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뿐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준호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더 지켜보기로 말이죠. 월요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사진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맞잡고 있던 수진과 그 남자의 모습 말이죠. 준호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있기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회사 선배인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준호보다 5살 많은 40살의 남자였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준호에게 친형처럼 잘 대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태수에게 점심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태수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태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냐고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고 옆에 있는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토요일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태수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과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요? 준호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의 대학 동기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에게 따지면 오히려 상황이 꼬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수진이 더 조심하게 될 거고 증거를 없앨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때 성급하게 행동해서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하나만으로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의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대신 수진의 최근 행동 패턴을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외출이 잦아졌는지,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졌는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지 등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일정을 확인해 보라고도 했습니다. 태수는 시간의 흐름을 함께 보면 패턴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태수의 말을 새겨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태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기록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언제든 연락하라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수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수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외출한다고 할 때마다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일정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모든 것을 말이죠. 준호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태수의 조언대로 수진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수진이 외출할 때마다 시간을 메모했고 귀가 시간도 체크했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횟수도 세어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평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약속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은 예상보다 항상 늦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또다시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준호는 몇 시쯤 들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9시쯤 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진이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준호는 늦었다고 하자 수진은 친구들과 이야기가 길어졌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3시간이나 차이가 나는데 단순히 이야기가 길어진 것일까요? 준호는 그날도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에 준호는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조심스럽게 수진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이나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카페나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곽 지역의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평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죠. 준호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왜 외곽 지역에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공동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카드였기에 내역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소비였습니다. 마트, 카페, 주유소 등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곽 지역의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여러 번 결제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수진이 친구를 만난다고 외출했던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결혼식 당일에도 외곽 지역에서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시간대를 보니 결혼식이 끝난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곽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지도를 펴서 확인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렴한 모텔들이 즐비한 지역이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서 카드를 썼을까요? 결혼식 당일 2차 간다고 했던 수진이 왜 외곽의 모텔촌에 있었던 걸까요? 준호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결혼식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수진과 손을 잡고 있던 그 남자. 민우라는 이름을 수진의 대학 동문 명단에서 찾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검색해 민우의 계정도 찾았습니다. 민우는 미혼이었고 혼자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준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과 민우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결혼식 전후로 반복된 외출 불규칙한 귀가, 시간, 외곽 모텔촌에서의 카드 사용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우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카드, 내역 시간 기록.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확실해 보인다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속되어 온 배신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음 주 준호는 휴가를 하루 냈습니다. 수진에게는 회사 일로 외근 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약속을 잡았고 준호는 정확한 시간에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경력이 15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2주간 모아온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카드 사용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외곽 모텔촌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결제된 기록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기록한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약속 시간과 실제 귀가 시간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외곽 지역 편의점에서 찍은 영수증들이었죠.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살펴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을 위해 현재 부부의 공동 자산을 정리해두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히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녹음기로 상담 내용을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고
변호사는 허락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준호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준호는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저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준호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태수는 잘했다며 이제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과정이 될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며 일찍 왔다고 말했습니다. 외근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그랬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수지는 곧 밥 차릴 테니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말이죠.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마음의 준비도 끝났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준비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시간 기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녁 7시쯤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열어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습니다. 외곽 모텔촌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결제된 기록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기록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친구 만난다고 나갔던 날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귀가 시간과의 차이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냐고, 외곽 모텔에는 왜 갔냐고, 2차 간다고 해놓고 왜 자정에 들어왔냐고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텔도 단 몇 번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판단 착오였고 마음은 항상 준호에게 있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배신은 배신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지는 더욱 격하게 울며 준호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소송 준비도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제기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흔들며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결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에게 짐을 싸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별거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캐리어 2개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관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뒤 준호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명확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시간 기록. 모든 것이 수진과 민우의 불륜을 입증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준호는 거절했습니다. 법적 판단을 받고 싶었습니다.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거죠.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태수의 도움으로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직장에서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준호는 사적인 문제를 직장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만 태수와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태수는 준호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이혼 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태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편 수진과 민우의 관계는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두 사람의 불륜이 주변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서 직장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승진에도 불이익이 예상됐습니다. 민우는 수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됐냐며 원망했습니다. 수진 역시 민우를 탓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달콤한 감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원망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부모님의 실망과 질책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그날 함께 있었던 동기들도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진에게 연락하는 친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아무것도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관계는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판은 준호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불륜을 인정했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준호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민우에 대한 상간소송 역시 준호가 승소했습니다. 민우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결혼식 사진과 모텔 이용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 그리고 숨겨진 밤의 기록이 모든 것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준호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태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거짓 속에서 함께 먹던 밥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발견했던 순간 태수에게 조언을 구했던 날. 증거를 모으던 시간 수진과 마주했던 그 밤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